그럼 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9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자산을 설명을 드릴 때 자산이란 게 뭐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다 또는 총재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산의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지금 자산의 예를 13개를 써놨잖아요. 13개만 있는 건 아니죠. 엄청 많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수업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 현금이 나와 있네요. 현금. 뭘 갖다 현금이라 그랬죠? 뭘 갖다 현금이라고 할까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그럼 돈이나 현금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돈 그러면 안 되는가? 그건 안 돼요. 왜? 아까 이 회계라는 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발전된다 그랬죠. 이 복식부기는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약속을 정했단 말이에요. 원칙, 원리, 원칙이 있어요. 돈을 현금이라고 하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도 현금이란 표현만 써야죠. 근데 이때 회계상에서 말을 하는 현금이란, 자, 지금 분명히 기초책입니다. 기초이지만 이 한 권의 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 어떤 특정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물론 지금 이게 세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회계는 이 책으로 보면 180페이지까지예요. 약 90페이지 정도인데 이 짧은 분량에서 어떤 특정 시험에서는 약 13문제. 그런 경우에는 이 기초만 튼튼해도 과락은 면할 수 있죠. 그죠? 나머지는 찍어도 뭐 설마 3문제 못 맞을까? 그 정도고 적게 나와도 8에서 9문제는 이 책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드느라고 기초이면서도 약간 이제 수준을 높여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산 보니까 자산의 예 해놓고 현금 옆에 뭐라고 나누는가? 현금이란 통화. 통화는 뭘 말해요? 한국은행 그 진짜 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진짜 돈만 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통화대용 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돈도 현금이지만 돈 말고도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통화대용 증권 해놓고서 뭐라고 나 주석 표시를 해놨잖아요. 1. 그렇죠? 그럼 그 통화대용 증권 1, 통화대용 증권이 뭐냐? 맨 아래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맨 아래 주석 1.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이걸 회계상에서는 다 합쳐서 통화대용 증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현금이란 진짜 현금도 현금이고 사실은 현금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보는 것들이 있더라. 우린 그걸 뭐라 하는가? 통화대용 증권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당장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자기합수표. 여러분 자기합수표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현금 아니에요. 사실은 현금이란 건 한국은행 것만 현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현금 10만 원하고, 그 10만 원대 자기합수표 10만 원 하면은 뭐 둘 다 똑같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분들은 현찰만 좋아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니까 누가 물어? 실제 현금 9만 5천 원하고 수표 10만 원짜리하고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그러면 어떤 거? 9만 5천 원짜리 가질 거예요? 10만 원짜리 가질 거예요? 왜요? 돈 아닌데? 사람들은 돈처럼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걸 회계상에서는 통화대용 증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외울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에서 현금이란 돈, 진짜 돈에다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금이라고 한다더라. 자, 여기 있는 내용, 요 자산의 예를 갖다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복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산의 예, 이걸 완전하게 이해를 해오시면 앞으로 생각보다 회계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상품하고 나왔어요. 상품. 상품이란 게 뭐냐? 이해만 하시면 돼. 팔려고 사온 거. 사다가 파는 것.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어요. 왜 사왔는가? 내가 쓰려고 사온 것이 아니라 이익을 붙여서, 마진을 붙여서 되팔 목적으로 사온 거. 우린 이걸 상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놨네.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물건. 책이니까 좀 말을 좀 이쁘게 쓰려고 했고, 한마디로 팔려고 사온 걸 다 상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아래 제품하고 나와 있네요. 제품 뭐냐? 상품이라는 건 팔려고 뭐 한 거예요? 사온 거죠. 제품이란 건 뭐냐? 팔려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만들어 파는 거죠. 사다가 파는 거 상품. 사다가 파는 거 상품. 만들어 파는 거 제품. 그 다음에 잠깐 열어보시면 요 책. 출판사에서는 책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제품이죠. 서점에서는 책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종이가 있어야죠. 바로 제품을 이 종이 자기네가 만드나요? 제지회사, 종이회사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려고 사온 거. 그게 바로 뭐냐? 원재료라는 게 있어요. 원재료. 네 번째 나와 있죠? 에이, 안 써놨네. 그러면은 하나 써두시면 되겠네. 거기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원재료 하면은 뭐냐? 제품을 만들려고 사온 거.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장사를 하려다 보면 꼭 파는 것만 있는가? 우리가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려고 사온 것이 아니라 쓰려고 사온 것 중에서 우리가 쓰려고 사왔다. 물론 쓰려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쓰려고 해요. 이거를 갖다 이제 앞으로는 표현하는데 쓴다.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 영업용이다. 또는 업무용이다. 또는 사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쓰려고 사온 것 중에서 집, 빌딩 같은 거. 우리는 회계상에서 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우리가 쓰려고 사거나 만들었을 때만 건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어디 나왔는가? 4번에 나왔잖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만을 건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토지 나와 있죠. 토지. 우리가 땅을 샀어요. 땅을 왜 샀는가? 우리가 직접 쓰려고 샀을 때만 회계상에서는 토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들어보실까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부동산 매매업이야. 부동산 매매업에서 건물을 샀을 때, 그 건물을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에서 건물 지었어요. 그 건물을 뭐라 그래요? 제품이지. 자기네가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근데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었는데 팔려고 진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쓰려고 지었을 때 그때 건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회계상에서는 자, 쓰려고 사온 것 중에서 집은 건물, 땅은 토지. 그 아래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만 조금만 더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 있죠. 자동차. 회계상에서는 자동차를 부를 땐 반드시 차량 운반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량 운반구. 책에는 다 없어요.
역시 자동차 중에서도 우리가 팔려고 사온 자동차는 상품이에요. 팔려고 만드는 자동차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왔다. 왜 사왔는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을 때. 우린 이걸 차량 운반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품하고 나와있죠, 책에. 찾으셨나요? 물론 이제 사실은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려고 사온 것 중에서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흔히들 말하면 기계도 아니고 지금 애써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이걸 비품이라고 한다. 이 정도 선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자산의 예 중에서 어디까지 설명이 됐는가?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나와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저를 보시죠. 우리가 물론 이제 나중엔 이 기초 단계가 끝나게 되면 뭐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얘도 현금으로 봐요. 그러나 현재는 그냥 현금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예금은 일단 내가 예금했다? 나중에 찾고 싶을 때 어때요? 찾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제가 아까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와 뭐가 있다 그랬죠? 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채권, 야, 내놔. 예금,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산이라는 거. 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산이구나. 됐고요. 당좌예금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자, 저를 보시죠. 외상 매출금. 말을 잘 만들어 보세요. 말을 이해를 해주세요. 회계상에서 이제 외상 매출금이란 말이 있는데 이 외상 매출금이란 말은 언제 쓸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여러분 매출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죠. 뭘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팔았다고 해서 매출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만 매출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자동차를 팔았다 할 때는 매출을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다 또는 처분을 하다 또는 매각 처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결론은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언제 쓰는 말인가 보면은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회계상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 물을 때 외상 매출금 언제 쓰는 말이야?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언제 쓰는 말이야?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책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채권, 이게 원칙적인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채권, 이게 원칙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뒤에 즉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 이것도 기억하기 어렵다면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것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판매업을 시작했어. 빵 장사를 시작했어. 주된 영업이 뭐예요? 빵 파는 게 주된 영업이죠. 우리가 서점을 차렸어요. 주된 영업 활동이 뭐예요? 책 파는 거죠. 바로 그 주된 영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완벽한 정의. 외상매출금 뭐야?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 해서 주석도 달아놨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뭔지.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일반적인 상거래란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래.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팔거나 원재료를 사오거나 제품을 팔거나. 잠시 후 이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 이 표현을 또 이제 배울 거예요. 바로 이 외상매출금. 여기 나왔잖아요. 외상매출금도 결론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 때문에 생겨난 거죠. 엄마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 새끼도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러니까 외상값 주고받는 것. 다시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라고 물으면 상품을 사고 파는 것. 원재료를 뭐 하는 거. 원재료는 팔지는 못해. 사올 수만 있어요. 에이, 원재료 사다 그냥 팔 수도 있지. 사다가 그냥 팔았다는 자체는 원재료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상품이라고 해야지. 원재료는 사올 수만 있어요. 제품. 여기 TV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제품을 갖다가 사왔대. 야, 그 제품 좀 사왔어? 제품을 무슨 수로 사옵니까? 제품은 사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 수만 있지.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거. 상품을 사고 팔고, 원재료 사고, 제품 팔고. 그리고 얘들 때문에 생겨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주고받는 것. 우리는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외상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잠깐 열어보세요. 여러분, 외상으로 팔았어. 나중에 외상값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을 수 있는 게 자산이란 뜻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다음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받으럼이라고 나와있죠? 받으럼이라고 나왔죠? 자, 즉 뒤에도 읽어봐도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합해 용어만 봐도 말뜻 이해하실 것 같네. 자, 받으럼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자, 보세요. 받을 어음. 한 주 동안 이것만 많이 보셔도요, 생각보다 회계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받으러면 뭐냐? 어음을, 내가 누군가한테 어음을 받았어. 내가 누군가한테 돈 받을 일이 있어. 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랬더니 어음을 끊어주더라고요. 그 어음을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바로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받았을 때. 그때만 받으럼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뭐라고 쓰는가? 어음 받았을 때 그건 나중에 배울 일이죠. 어음을 받되 왜 받았는가?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 그때만 받으럼이란 말을 쓴다더라. 자, 어쨌든 누군가한테 어음을 받았다면 나중에 어음댁은 받을 수 있겠죠? 자산이란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럼 아래 뭐라고 나왔는가? 매출채권. 잠깐 여기를 보실까요? 매출채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여보세요? 매출채권이 뭐냐? 매출을 함으로 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여러분, 매출을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뭘 팔았다는 얘기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매출채권이란 상품이나 제품을 팔므로 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하는가? 왜 앞으로는 여러분 매출채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자, 잠깐 보시죠. 아니, 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가? 잠시 컨닝을 뒤로 넘어가서 슬쩍 뭐를 한번 보느냐면은 95페이지를 잠깐만 펴보세요. 95페이지 보니까 연습 2번 문제가 나와 있죠. 연습 2번 문제. 거기 뭐라고 나는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이때 오늘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라든가 재무상태표를 설명한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참 만드는 장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장부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장부가 있는가 하면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들이 있어요. 바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표들을 재무제표라고 말을 해요. 결론 이 재무제표라는 거 뭐냐? 외부에 공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에 공개를 할 때는 우리 기업에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거는 너무 길게 책도 똑같은 내용을 길게만 써놓으면 복잡하기만 하지 결론 핵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재무제표에는 어쨌든 이게 매출을 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굳이 외상으로 생겨를 팔았는가 뭐 어음 때문에 채권이 생겼는가 이것까지는 정부 이용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정부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주석 3번에 보니까 95페이지 이따가 볼 건데 주석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기업 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에는 현금, 당좌이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지만 기업 외부에 재무 보고를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 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왜? 현금이나 예금이나 그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공시를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나와 있어. 4번. 내부 관리용 장부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등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기록을 하지만 외부 공시용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통합하여 매출 채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결론은 언젠가 다 배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위치 하시고 결론은 여러분들은 현재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공시용이냐 관리용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그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언제 쓰는 말인가 꼭 알아야 될 몇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더한 것이다. 외상매출금도 자산, 받으러옴도 자산이니까 당연히 매출채권은 자산이라는 것. 자, 92페이지 자산의 예에서 8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9번 보겠습니다. 8번, 9번까지 설명드렸죠? 10번까지 설명드렸나요? 11번. 대여금이 나왔네, 대여금.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대여금. 우리가 대여금 뭐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그래. 빌려준 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던단 말이에요. 나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 이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빌려줬어 그러는 게 아니라 대여했어 라는 표현을 써야죠. 빌려줬다 다른 말로 대여했다. 그러니까 그 빌려준 돈을 다른 말로 대여금. 우리가 이제 회계해보다 보면 좀 유식한 표현을 좀 많이 배워요. 이거 오늘 이따가 강의 들어갈 내용이니까 잠깐 열어볼까? 임대를 했다. 뭔 얘기예요? 흔히들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를 했다 그래. 돈 말고 일반적인 물건을 빌려줬을 때는 임대를 했다 그래요. 돈을 빌려준 건 대여. 일반적인 물건을 빌려준 건 임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임대를 했으면 월세 같은 거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임대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임대료 분명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많이 써. 야, 너희 좀 장사 좀 잘 되냐? 야, 말도 마라. 야, 요새 임대료도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TV 같은 데 토론을 하는데도 보면은 임대료를 못 낸대. 지가 건물주야? 임대료는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건 대여.
물건 빌려준 건 임대.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여러분. 돈 빌려줬으면 나중에 그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이란 얘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미수금이 나왔어요. 잠깐 보세요. 미수금. 미수금이란 게 뭐냐? 말 속에 뜻 다 나와 있네. 아직. 이거 읽으라 그랬더니 해석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직 받은 돈. 설마 여기서는 안 계시겠죠? 아직 받은 돈이 어디 있어? 아직 밑자 받을 숫자니까 아직 받은 돈? 아직 못 받은 돈이겠지. 아직 못 받았다면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없이 남한테 받을 것이 생겼을 때.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잠깐 열어보세요. 그런데 다시 상품이나 제품을 팔므로 해서 미수채권이 생겼을 때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 또는 매출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걸 원인으로 해서 채권이 생겼을 때 미수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나 막연할까 봐 이거는 학급이에요. 학급.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장 급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을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쓰는 말을 미수금이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책에는 이렇게 나왔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이게 원래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실까 봐 보충 설명해 놓고 즉 상품이나 제품을 제외한 재화를 팔고 다른 걸 팔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 발생한 채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당장 회계 입문 과정에 계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어거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팔아서 생긴 채권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이유로 해서 뭐 돈을 빌려줬다. 빌려줬을 땐 대여금이라 그래야죠. 미리 배운 거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특별하게 배우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떤 사건을 계획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험금 필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확연하게라도 해주시면 돼. 지급 통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 근데 오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겠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내가 뭐 팔았나요? 팔은 거 아니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죠? 현 시점 연락만 받았을 시점에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은 못 받았죠. 이때도 미수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원인으로 해서 채권이 생기면 미수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그분은 아주 완벽하신 거고 당장 저는요 회계 그럼 점수 많이 맞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90점만 맞으면 만족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렇게만 기억해도 무방합니다. 되셨죠? 너무 깊은 점까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하고 나왔네요. 선급금하고 나왔네요. 자, 말 속에 뜻이 다 나와 있네요. 읽어볼까요? 선급금 말뜻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거는 뭐야? 먼저 선자예요. 먼저 준 돈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금 줬다 그랬죠? 그런 말 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선급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출제되면 이번에도 제가 이의제기를 실제 시험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좀 솔직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전엔 TV도 출연을 했었고, 아니면 지금 인터넷 촬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다 걸었는데, 이게 모두가 기각이 됐다. 저에 대한 공신력은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근데도 위험 부담을 안고 저는 이의제기를 걸 수밖에 없는 거는 당장에 아마 전국에서 엄청난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은 이의제기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한 문제가 딱 수용이 되고 나니까 절반이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지금 절반이 남아서 지금 행정심판 여기 지금 목매달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절반이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신 거죠? 저는 사실은 전국에 계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한 거 아니에요? 당장 현재 여기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혜택을 좀 받았으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합격률이다. 말로는 여기 정도 합격률이면 아마 전국에서 이 정도 합격률 나온 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가는 모든 학원이 전부 다 이렇게 합격률이 높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여기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건 억울해. 왜? 저희 수강생들을 단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어쨌든 걸었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 말을 한 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많은 회계학책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계약금만 주면 무조건 선거금으로 알아. 무엇을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건물 이런 걸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 줬다? 그때는 선거금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마 나오면은 그것도 이의제기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볼래. 너무 머리 깨지니까 현재로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만 해도 되고, 여기서 한 단계 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걸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 줬을 땐 선거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 기타 등등 자산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볼게요. 여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러한 말 속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현금이니 상품이니 건물이니 비품이니 어떨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가, 바로 이러한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을,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은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회계상에서 사용한 이런 이름들을 계정과목이라고 말을 해요. 계정과목. 애써서 필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다음은 이름들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거 완전 기초적인 문제, 이런 걸 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쓰니까 필기할 필요도 없고 계속 쓸 말이니까. 어쨌든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계정 과목 중에서 말 끝에 품자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 상품, 제품, 이런 식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저장품, 비품, 소모품, 미착상품, 적송품, 시송품, 이월상품. 품자로 끝나는 게 많죠? 이건 전부 다 자산이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음, 또 특징 하나. 우리가 회계상에서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오늘 현재는 매출 채권 하나만 설명드렸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권자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이런 식으로. 권자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요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회계상에서 요렇게 그려놓고 어디다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쓰겠지 그러면 안 돼요. 회계를 하면서 요 그림을 두 군데서 그려요. 여기 재무회계 시간에 하나 그릴 때하고 원가회계라고 있어요. 원가회계 시간에 그릴 때가 서로 틀려지는데 재무회계 시간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어디다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뒤에다 제가 꼬리표를 붙여놨죠. 꼬리표 붙여놨잖아요. 뒤에 들어가는 말은 많아요. 중요한 거 뒤에 뭐라고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뭐라고 끝났건 계정 과목 앞에 선급 또는 미수로 시작되는 것 이거는 100% 자산입니다. 반대로 선수 또는 미직으로 시작되는 것 이거 100% 부채입니다. 자, 요거 필기하세요. 92페이지 여백에다가 요거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갖고 그림 그려놓고 어디다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대답하셔야 돼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한단 소리가 어디다가 뭐라고 쓸까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섭섭해요.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하면은 섭섭해. 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니까 저가 하는 순서로 대답을 하셔야죠. 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뒤에 뭐라고 끝났건 계정 과목 앞에 선금이나 미수로 시작되는 건 100% 자산이다.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100% 부채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자, 요거 볼까요? 선급 비용. 이거 뭐예요? 자, 우리가 잠시 수익 비용까지도 이제 설명드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선급비용은 다음 중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답은 몇 번?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수익, 5. 비용. 선급비용은 다음 중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가? 몇 번? 1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비용이라고 끝났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끝났건 말 앞에 시작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자산,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면 부채라는 것. 자, 여러분, 선수 수익 무슨 계정이에요?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기분의 수익 같아? 수익으로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선수면 부채라는 것. 이해하셨죠? 자, 자산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일정 복습하는 거예요. 기업이 일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고 적극적 재산, 총재산, 지분, 총자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분, 총자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총자본과 자본 총액은 다른 말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서도 맨 끝에서 배울 거예요. 총자본이란 자산 총액만을 의미하고 자본 총액이란 순자산 또는 순자본, 순재산, 자본을 의미한다. 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시험 보는 요령 그 아래 예제 기출문제입니다. 1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거기 보니까 기출 수정이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수정한 내용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시험 볼 때 요령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안에는 잠시 후에 부채를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밑에다가 이걸 집어넣지 않고 자산의 예 아래다가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돼요. 뭔 얘기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이에요. 자, 이 중에서 아는 것이 하나 전부 다 모르는 용어예요. 찍어서 맞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죠. 자, 하나는 분명히 얘는 답이 아니야. 찍어서 맞을 확률은
25%가 아니라요, 50%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답이 될 수, 이제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답을 몇 번을 찍읍시다. 근데 그게 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번엔 별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찍기, 이럴 땐 답을 몇 번을 찍어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건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억울한데, 나중에 어쨌든 별거 다 강의합니다.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최소한 이거 딱 읽어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말이야. 일단 답 아니에요. 일단 답 아니에요. 읽어봤는데 이건 날마다 이거 배우는 거 전혀 한 번도 들어본 기억 없어? 이거 답 아니에요. 일단. 왜?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요, 출제자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습니다.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보는 요령도 터득할 겸,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토지라고 기록한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렸다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아까 토지라는 말은 우리가 쓰려고 샀을 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을 때만 토지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강의했죠? 그 다음에 2번, 기업이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타사 발행 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라고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배운 적 없죠? 이거 부채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래요. 이거 처음 보는 말이다. 답 아니에요, 일단 얘. 얘는 틀린 말이에요. 얘는 답 아니에요, 일단.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아실 것이고, 3번. 냉장고를, 지금 이거 맞는 거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맞는 거 고르라 그랬죠? 그럼 3번 볼까요? 냉장고를 타 회사로부터 매입해서 파는 회사에서는 냉장고를 상품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 뭐예요? 냉장고를 사왔는데 왜 사왔어요? 사서 팔려고 사왔잖아요. 그럼 팔려고 사온 게 상품이죠? 얘가 답이네, 얘가. 이해하시겠죠? 4번. 다른 회사에 어음을 받고, 자, 어음 받았습니다. 분명 어음 받았어요? 현금을 빌려줄 경우에 이에 대한 채권은 받으름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받으름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자, 보세요. 어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름은 아니다. 어음을 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름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볼 일이에요. 다음에 5번.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 운동화를 뭐 사다가 파는지 만들어 파는지 몰라요. 운동화를 파는 회사. 그러면 상품 아니면 제품이라는 얘기네. 운동화를 파는 회사에서 건물을 사오면서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 이에 대한 채무는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채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운동화 파는 회사에서 운동화를 외상으로 샀을 때, 운동화 파는 회사에서 운동화는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채무 맞죠? 다른 걸 외상으로 샀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나 매입채무가 아니라 잠시의 배로금, 미지급금이에요. 중요한 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도 다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연습 해보시라고 기초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문제 사례를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 부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거는 강의가 좀 일찍 끝나죠? 회계는 강의가 늦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제가 1월 달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매일
그 일찍 오셔서 한 40분 정도 일찍 오셔서 1월 달부터는 또 순서에 전혀 상관없이 핵심 요약 강의만 또 하고 막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뭐 제 카페에도 파일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은 카페라든가 랜드스쿨 홈페이지라든가 활용을 해서 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월 달부터는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10월 지금 이후 특강하는 거는 강의가 11시에 끝납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회계는 11시에 물론 10분 정도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넘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 시간 떨어지셔서 못 가신다는 분이 계셔서 어쨌든 11시까지는 하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시간은 다른 걸 설명드린 게 아니라 자산의 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외우는데 겨우 이건 뭐 한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그냥 만화책 읽듯이 한두 번씩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규 강의를 나갈 때도 쉽게 수업을 따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